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요거 종류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8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이라고 있으세요. 예, 그래서 취득이 사는 건데, 제가 아마 앞으로 엄청 많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해라. 제가 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대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대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건 구입할 때 운반비 같은 거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터넷에서 옷을 샀는데 옷이 만약에 10,000원짜리예요. 근데 옷은 10,000원인데 택배비가 3,000원이야. 예,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옷은 13,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물건을 샀을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해라? 합쳐라.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드물잖아요. 나 이거 10,000원짜리 옷 샀는데 그거 뭐냐 택배비 3,000원 줬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나 이거 옷 샀는데 13,000원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 때 들어가는 돈은 합치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얘만 단기 매매 증권만 단기 매매 증권 살 때도 부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구입 시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수수료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수료가 뭐냐면 서비스 사용료예요. 무슨 사용료라고요? 서비스 사용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수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거 살 때에는 다 합치는데 누구만 별도 처리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100% 정답은 아니지만 왜 어렵냐면 한 가지만 있으면 그놈만 딸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라던가 내용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그거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데 뭘 샀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샀느냐 팔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결과값이 어떻게 되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앞으로 제가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요거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그냥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 89페이지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매입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매입수수료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계세요? 진한 글씨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있으시죠? 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수수료 뭐요? 비용.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90페이지에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라고 있는데 평가에다가 좀 밑줄 좀 쳐주세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언제 하냐면은요 이날이에요. 12월 31일 날. 그리고 평가라는 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금액을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합니다. 돈 맞추는 거. 근데 맞추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유가증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뭐라고요? 주식. 그러면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이 주식 가격이라는 건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리고 아침하고 오후에도 시간에 따라서도 주식 금액이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변한다 그래서 매일매일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마다도 계속 바뀌잖아요. 뭐 10,000원이었다가 12,000원 됐다가 9,900원 됐다 이게 계속 뭐예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맞춰줄 수는 없어요. 구조상. 그래서 1년에 한 번 맞춰요. 근데 그 맞추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맞춘다고요? 12월 31일 날 1년에 한 번 맞추는데 그 돈 맞추는 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평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게 거기 밑에 보시면 단기매매증권의 투자이익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저기 배당금 수익이라고 있어요. 배당금 수익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주식. 그래서 배당금을 받으시려면 뭐를 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 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은 사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 된다고요? 이자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돈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 내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돈 빌려주면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기 처분이라고 있어요. 거기 밑에 보시면 처분. 네, 처분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네, 우리가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있고 또 하나는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는 싸게 파는 걸까요? 비싸게 파는 걸까요? 우리는 회사 입장이라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이익이 나려면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매매증권이 100만 원을 샀는데 단기매매증권을 살 때는 100만 원에 샀어요. 근데 팔 때는 120만 원에 팔았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20만 원 뭐 나는 거예요? 이익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팔았으니까? 비싸. 그거에 따라서도 나누어집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처분의 뜻. 우리 처분이라는 건 대부분 알잖아요. 처분이라는 건 사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파는 거죠. 네, 그래서 팔 때는 처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12월 31일 날. 뭐 맞추려고요? 돈 맞추려고. 그런 식으로 초반에는 좀 뜻풀이 요게 좀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넘기세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뜻풀이 위주로 기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9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채권 및 채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받을 돈이에요. 채무는요, 갚을 돈, 줄 돈.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왕이면 채권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기왕이면은 줄 것보다는 뭐가 많은 게 좋죠? 받을 걸 많은 게 낫죠. 왜냐면 줄 게 많다는 얘기는 내가 갚을 게 채무가 많다는 얘기는 나는 빚쟁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둘 다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갚을 것도 없고 줄 것 받을 것도 없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저도 과거에 뭐 이건 자랑은 아니고 그냥 조그만하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전세 사는데 과거에 이거 조그만하게 집이 조그만 게 있었어요. 아파트 작은 게 월세 줬었는데 월세 못 받았거든요. 제가 그 집 덕분에 손해 본 게 한 2천 정도 돼요. 손해 보고 팔아버렸어요. 승질 나갖고. 왜 팔았냐면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 인생에 제가 월세는 살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집을 산다라고 하면 그 누구한테도 월세 안 줄 거예요. 하도 사고를 쳐놔갖고 그 보증금 다 까고도 한 400 정도 못 받았어요. 400 정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 집 팔 때에도 1000만 원인가 1500 손해보고 팔고.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생각으로 살거든요. 대한민국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이상한 사람도 어때요? 많아요. 그래도 이게 살아보니까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뭐냐 월세 줬었던 분은 착한 분은 아니셨어요. 근데 좀 꼬인 집이어갖고 그분이 사기친 게 아니라 그분의 조카분이 사고를 친 거예요. 결론은
좀 꼬여버려 갖고,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만약에 돈이 있더라도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한번 상처받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저께 잠깐 봤었던 건데요. 뭐냐면 우리 돈 안 갚는 게 외상이라 그랬잖아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요거는 뭐와 관련이 있을 때요?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라고 어저께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뭐가 있어요? 미지급금.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참고로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에요. 그리고 채권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채무예요. 채무는 뭐예요? 부채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수금도 채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뭐라고요? 자산. 왜냐면 받을 돈이니까. 그 다음에 미지급금은 뭐예요? 채무예요. 왜냐면 갚을 거니까. 갚을 거는 뭐라고요? 부채.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시면은요, 통제 계정하고 무슨 계정이라고 있냐면 인명 계정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희 공부하는 데에는. 그래서 요거 거기 교재에 있는데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97페이지에 있는 어음입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자주 보실 거예요. 요 어음.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거기 교재 보시면 상법상의 어음이라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어음이요? 약속어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어음 가지고. 무슨 약속하냐면은 요 날짜 되면은 뭐 갚을게? 돈 갚을게 라고 약속한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고 표현하세요? 약속 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들 보면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종종 부도나는 회사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부도나는 게 대표적인 게 얘 때문에 그래요. 어음 때문에. 그래서 약속어음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돈 받을 날짜가 돼갖고 회사에 갔더니 회사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돈 없대. 나 돈 못 주겠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부도나는 회사들도 은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 돈 주기로 약속한 건데 우리가 약속이라는 건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지키면은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저희는 상법이에요, 회계예요? 회계잖아요.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약속어음이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받을 어음하고 무슨 어음이에요? 지급어음. 저희는 요게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 그대로 받을 어음은 돈 받는 거고요. 지급어음은 뭐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줘야 되니까 부채고 받아야 되니까 자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99페이지. 쓸데없는 거는 안 볼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했던 얘기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99페이지 보시면 어음의 배서와 할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수표는 이서라 그래요. 수표는 이서라고 하고 어음은 배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수표 쓸 때 뒤에다가 이름 같은 거 적잖아요. 이름 쓰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쓰고 그런 거 적는 경우 있죠. 그거를 수표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배서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배서. 그래서 어음도 사용을 하실 때 수표처럼 뒤에다가 회사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이런 거를 원래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적지는 않고 회사 가면 회사 명판 있잖아요. 그거 갖고 대부분 도장을 뭐예요? 찍어요. 네, 왜냐면 쓰려면 너무 불편하니까 대부분 회사 도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도장으로 찍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어음은 배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할인이라고 있어요. 네, 어음 할인. 요거는 외울 겁니다, 저희. 그래서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저기 10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음의 할인이라고 있는데, 요거 나중에 외울 때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어음 할인, 그 다음에 매각 거래라고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요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매출 채권이라고 있어요. 요건 2장짜리에 잘 적혀 있습니다. 이쁘게.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있는데요. 요 매출 채권이 뭐냐면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을 더해서 무슨 채권이라 그래요?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 요렇게 이제 두 개씩을 합쳐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매출이 뭐 하는 거죠? 매출. 파는 거예요. 채권은요?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돈. 그래서 팔고 받아야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그러면 우리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팔았는데 아직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받으러움도 요것도 물건 팔고 어음으로 받은 걸 받으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결론적으로는 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서 매입의 뜻이 뭐예요? 매입 산 거죠. 채무는요 아직 돈 준 거예요? 아직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매입 채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샀는데 아직 돈 안 갚은 거예요. 그럼 갚아야 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채무. 그 다음에 지급어음도 아직 돈 안 준 겁니다. 왜냐면 어음이라는 건 약속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돈 주기로 약속하는 걸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외상보다는 어음이 좀 더 강제적이에요. 왜냐면 어음 안에 몇 월 며칠 날 돈 갚겠다라고 날짜를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날짜에 못 갚으면 뭐 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근데 외상 매입금하고 외상 매출금은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날 갚을게. 근데 강제적인 거는 없어요. 돈 없으면 못 줄 수도 있죠. 근데 요거는 강제적인 겁니다. 왜냐면 이 안에 법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날 꼭 갚을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에서도 알면서도 좀 제재는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다 어음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막 어음을 1년짜리를 주고요. 6개월짜리를 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엔 이제 국가에서 웬만하면 3개월 안으로 끊어줘라.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1,000만 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6개월짜리 어음 받았어. 그러면 현찰로 받으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6개월을.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자금력이 안 좋잖아요. 6개월 동안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음이라는 게 돈 받기 위해서 받기는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 기간 동안 내가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버티시는 분들이 요거를 하는 거예요. 할인. 할인의 뜻이 뭐예요? 할인. 우리 그렇죠.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할인은 뭐냐면 어음을 깎아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근데 아직 2달을 기다려야 돼. 근데 2달은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은 은행 같은 데 가서 이 어음을 파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음 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 막 붙어 있잖아요. 그럼 그 현수막에 간혹 가다가 어음 할인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한테 어음 팔라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은행에다 파는 게 가장 할인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다 팔면은 3%야. 근데 그 현수막 있는 데다 팔면은 20, 30%는 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하면 은행 가서 하면은 만약에 950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현수막 있는 데에다 갖다 팔면은 뭐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돈 빌릴 때에도 은행 가서 돈 빌리면 이자율이 적잖아요. 근데 뭐 러시앤캐시나 아니면 뭐 사채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돈 빌리면은 이자율이 어떻죠? 어마무시하죠. 뭐 요즘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도 뭐 러시앤캐시나 이런 데다 하면 거의 20% 왔다 갔다 하잖아요. 20%면 큰 거예요. 요즘 분들이 종종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그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다 TV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TV에서 맨날 1억은 돈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뭐 아파트 막 몇십억이래 맨날 이런 얘기하고 회사 다니면은 억씩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드라마에 이런 거나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자율 10% 넘어가면 엄청 큰 거예요. 왜냐면 나는 돈 그거 그냥 빌려갖고 썼지만 그거에 대해서 웃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참고로 저 같은 사람은 부자 못 됩니다. 저 같은 성향인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부자가 되려면 모험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하면은 대박이야. 그 대신 성공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쪽박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모험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저는 모험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저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전세 사는데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 받았는데 이자가 5만 원 나가거든요. 남들에 비해서는 적은 건데 5만 원도 아까워요. 왜냐면 5만 원이면 우리 세 식구가 갖고 맛있는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이자로 은행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돈이 막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러면 전 잠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다 성향이에요. 그리고 저처럼 좀 성향이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신 분들은 부자 못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로또 1등 되는 수밖에. 로또 1등이 한 연속으로 한 4-5번 되면 부자 되겠죠.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할인 나오면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 행사한다 그러면 다들 알잖아요. 아, 싸게 파는구나. 그래서 싸게 파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는 딱 한 번만 하는데 회사 가시면 어음 할인이라고 안 해요. 회사 가시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음 깡한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로 현찰 만드는 걸 무슨 깡이라 그래요? 카드 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음으로 현찰 만드는 걸 어음깡이라고 하는데 원래 용어는 어음깡이 아니고 요거예요. 어음 뭐요? 할인. 그래서 어음을 어떻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깡 얘기는 오늘 딱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왜 시험장 가면 깡이 기억나실까요? 이게 기억나야 돼요, 우리는. 참 희한해요. 간혹가다 시험 보고 오셔갖고 이 문제 나왔는데 깡이 기억나던데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깡 얘기는 오늘 이후에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쓸데없는 게 기억날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내 건 잘 기억 못 하는데 남의 건 기억 잘 해줘요. 참 희한해요. 그게.
중요한 건 내 거잖아요, 원래. 근데 내 건 잘 기억 못하고 남의 건 기억 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어음의 개서라고 있는데요. 개서라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고 요건 교환이에요. 근데 교환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만약에 다음 주에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줄 돈이 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왜냐면 돈 못 주니까. 그러면 이런 액션을 취해야죠. 거래처에 전화해갖고 저기 미안한데 다음 주에 돈 못 줄 것 같아. 그 대신 한 달 후에 돈이 생겨. 그때는 꼭 갚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존에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음이랑 한 달 후에 줄 수 있는 어음이랑 뭐 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일반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교수님이 해주시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 잘하고 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지식인이라 그럽니다. 네이버에 있는 그 지식인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공부 잘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을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그 지식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대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잖아요. 공부 관련돼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용어가 있으면 어렵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남이 못 알아들으면 내가 많이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읽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회계도 똑같아요. 회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용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안 쓰는 용어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배우면 그나마 속도가 조금 빠르지만 혼자 공부하기에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까. 근데 참고로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선 시험 문제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어음 할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어디 갔냐? 매입 시의 부대 비용 있죠? 네, 여기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똑같은 설명을 많이 해. 그러면 그 문제는 나올 확률이 뭐 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안 봐도 된대. 자주 안 나온대. 그러면 그건 나올 확률이 좀 적은 겁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대충 그런 건 보여요. 아,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 요거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 이거는 알려줘도 맞추기 힘든 문제.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왜냐면 모든 문제가 다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기는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3페이지 넘어오시고 기타의 채권 및 채무에 관한 거래. 채권이 뭐 할 돈이라고요? 받을 돈. 채무는요? 갚을 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으실 건데요. 그 옆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 초반에는 말뜻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대여의 뜻이 뭐예요? 아, 일단 단기의 뜻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대여의 뜻은요? 네, 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의 뜻은 돈 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와갖고 야 1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그거는 단기 뭐가 되는 거예요? 대여금. 근데 거꾸로 내가 돈을 빌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입자는 들어올 입자.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돈 들어오는 거.
요거를 차입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간에 따라서 1년이 넘어가네 그러면 앞에 장기가 붙는 거고 1년이 안 넘어가네 그러면 뭐가 붙는 거예요? 단기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차이점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104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했었던 얘기 또 할 거예요.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그래서 얘는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미수금하고 미지급금도 있었죠. 요거는 판매와 관련이 없을 때.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 미수금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 이외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고자산 뭐요? 이외. 그래서 재고자산이라고 나오면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재고자산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 이에요, 재고자산 이외에요? 이외죠.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 쓴다, 없을 때 쓴다,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5페이지 보세요. 거기 105페이지 보시면 선급금과 뭐라고 있으시죠? 선수금.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선급금과 선수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계약금. 그래서 무슨 금이라고요? 계약금. 그래서 계약금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선급금과 선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딴 건 몰라도 좀 말뜻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선급금. 선자가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선급금의 뜻은 먼저 준 건데 왜 자산이냐면은요.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려고 돈을 먼저 입금을 했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옷 사려고 먼저 입금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전화 와갖고 저기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돈은 줬지만 아직 물건 못 받았잖아요. 물건 받을 때까지 그 돈은 내 돈이에요. 왜냐면 상대방이 물건이 없대. 그러면 다시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선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은 먼저 받았어요. 근데 거꾸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물건을 사려고 나한테 돈을 먼저 줬어.
수금이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았는데 창고 갔더니 어머 웬일이니? 물건이 없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 물건 없으면은 전화해갖고 저기 죄송한데 다른 물건으로 드릴까요? 돈을 다시 돌려드릴까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다시 달래. 그러면 아직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돈은 먼저 줬지만 아직 물건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물건 받을 때까지 그 돈은 누구 돈이다? 내 돈이다. 그게 이제 선급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선수금은 돈은 받았는데 아직 물건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계약금에 많이 씁니다. 왜냐면 계약금은 먼저 주거나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주의하셔야 되냐면 계약할 때는 항상 고민 잘 하시고 왜냐면 잘못하면 계약금 날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요거야 할 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다들 아실 건데 부동산 관련돼서 요 계약금은 내가 만약에 집을 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파기를 했어. 그러면은 2배 받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걸었는데 상대방이 집 안 판대. 그러면은 50만 원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얼마 돌려받는 거예요? 100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SBS에서 한번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부부가 집을 사려고 이제 알아봤어요. 그 집을 알아보고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려고 했는데 원래 그쪽에서 5천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5천을 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3천밖에 없어서 계약서에다가는 5천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3천만 일단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그 집을 이제 다 살려고 대출 받아서 돈을 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돌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냐면 당신들한테 안 팔 거야. 예.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더 줄 때니까 팔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5천을 더 준다 그랬대요. 그러면 그분이 생각했을 때는 3천만 원 받았으니까 3천만 원 더 줘도 5천을 받으면 얼마가 남는 거죠? 2천이 남는 거죠. 라고 생각해서 파기를 하고 돈을 줬는데 그 이제 상대방 분들이 열받아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네. 소송을 걸었는데 그쪽 분들이 이겼어요. 왜냐면 계약서에 5천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그럼 계약서에 5천이라고 써 있으니까 돌려줄 때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을. 그래서 1억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2천만 원 더 벌려고 했다가 5천을 손해봤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저 아는 형은 본인이 파기했는데 돈 받은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 생활을 하려고 이제 집을 알아봤는데 2군데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A집, B집 이렇게 2군데가 마음에 들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데가 A집이었는데 갑자기 A집에서 집 안 판다고. 그래고 B집 가갖고 한 1,000만 원인가 계약금을 걸었대요. 근데 계약금 걸고 며칠 후에 A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팔겠다고. 근데 A집이 형 일하는 데도 편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B집에 본인 말로는 제가 눈으로 못 봤으니까 3일인가 5일 동안 출근해갖고 그 형이 조그맣게 사업했었거든요. 출근해갖고 계약금을 받았대요. 원래 그 돈은 안 줘도 되는 돈이죠.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본인 말로는 가서 뭐 쓰레기도 버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진짜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 잘못한 사람이 손해보도록 되어 있죠. 계약금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계약할 때는 정확하게 생각하고 해야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06페이지 가지급금과 가수금 거기에 별표 하나만 치세요.
다음에 보시면은요, 가지급금과 무슨 금이요? 가수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에요.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 얘네들을 가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가지급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요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줬는데 상대방이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희 공부할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출장비. 하나는 뭐라고요? 출장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관련돼서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우리 출장 갈 때 회사에서 출장비 주는 경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출장비를 주는데 이 사람이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어디에 쓸지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돈 줬는데 어느 정도 쓸 것이다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얼마 쓸지도 모르죠. 그런 돈을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 관련된 거예요. 누구 관련된 거예요? 대표이사.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떨 수가 있냐면은 사장님이 회사 가시면 격리 직원으로 취업을 하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장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스 김, 나 이따가 3시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200만 원만 준비해 줘. 이렇게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직원이니까 200만 원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갈 때 아까 이야기한 거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 주면서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어디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장님의 대답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나 이 돈 가지고 누구랑 밥 먹을 건데, 아니면 누구랑 골프 칠 건데, 누구랑 술 먹을 건데 영수증 갖다 줄게. 이런 사장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장님이 있어요. 내가 내 돈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몰라요, 어디 쓸지. 나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그래서 돈 줬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은 반대예요. 요거는 돈을 받았으나 내용을 모를 때. 거꾸로 해요. 그래서 가수금은 수금이라는 게 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 돈 왜 들어왔지? 이런 돈들을 뭐라 그래요? 가수금. 그래서 나도 모르는 돈.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요.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장에 돈 들어왔다라고 찍힌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이름인 거예요. 한 30만 원 돈? 그래갖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제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나 보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갖고 와이프한테 야 누구한테 돈이 들어왔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집주인이라고. 예전에 보일러 한번 바꾼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 이렇게 내갖고 받은 돈이었더라고요. 속으로 그 생각했죠. 그런 그렇지 내 팔자가 무슨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넣어주냐고.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잘못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500억에서 1000억 사이 된대요. 그러니까 계좌번호 잘못 넣어갖고 확인 안 해갖고 잘못 입금되는 돈이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뭐는 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직 법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 완벽하지는 않아서 잘못 입금했을 때 엉뚱한 사람 통장에 들어가면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진짜 있었던 일인데 한 4년인가 5년 전에 이거 뉴스에 나왔었던 일이에요. 어느 어머님이 한 60대 초반 되는 이제 어머님이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1억인가를 계좌로 쌌어요. 근데 쏘고 나서 봤더니
잘못 보낸 거야. 그래갖고 은행에 바로 달려가서 은행에 계좌 중지 요청을 했는데 그게 있대요. 내가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게 100%다 정지가 되는 건 아니래요. 네, 그 사연이라든가 이런 게 뭐 경찰을 대동한다든가 막 이런 게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중지했는데 중지 신청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통장에 있는 주인이 1억을 들고 도망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자들한테 좀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맨날 보면 원인은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와요. 그 들고 도망간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잡혔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제일 문제예요. 만약에 그 아저씨가 1억 들고 나갔어. 근데 나중에 잡았어. 근데 자꾸 봤더니 돈이 없어. 그럼 못 받아요. 이게 뭐 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통장 받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법이 좀 약해서 안 준다 그래도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대요. 민사를 건다던가 소송 거는 수밖에.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무섭긴 해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넘는 금액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 꺼내려면 30분인가 1시간 후에 꺼낼 수 있잖아요. 그거 악용한 사례도 있었어요. 이거는 잡혀갖고 제가 알기로는 징역사나 집행유예를 끝냈나. 어쨌든 그것도 끝 내용은 안 나왔었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꽃집 있죠. 꽃집에 가서 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돈꽃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돈 접어갖고 꽃 만들어갖고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들도 실제 있거든요. 막 50만 원, 100만 원짜리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입금까지는 해요. 그리고 그 30분이나 1시간 시간 있잖아요. 그때 다시 은행 가갖고 그 돈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사기치는 걸로 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잔머리는 좋아요. 네. 근데 항상 그 머리를 엉뚱한 데 써서 문제지 진짜 머리 하나는 기똥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8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거기 보시면은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있는데요. 상품권도 이제 공부할 때 좀 나오는 편인데, 일단 어디 갔냐. 상품권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거만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많이 쓸 거냐면,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판매해야 매출이 돼요. 상품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 다 상품권으로 물건 사본 적 있죠. 그리고 상품권을 사본 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품권을 샀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물건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품권을 샀을 때는 아직 물건을 판매한 건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언제 물건을 판매한 게 되는 거냐면 소비자가 그 상품권을 들고 오죠. 그래서 상품권을 들고 와서 물건하고 뭐 하죠? 교환하죠. 그러면 그때 뭐를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상품권 팔았다 그래서 매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권 무슨 금이라고 되어 계세요? 상품권 선수금. 그래서 상품권 때문에 돈만 먼저 뭐 했다?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때문에 돈 먼저 받았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에 저기 예수금부터 볼게요. 예수금하고 그 뒤에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